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영지도사 1차 기업진단론 핵심 요약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1장 기업진단론 하고요. 제2장 실적 경영 분석 사항들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 부분들 점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반의 특성상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 단위로 이렇게 쭉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정내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보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험 과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중요 사항들까지 좀 보완을 해주시는 형태의 학습을 하셔야지만 충분하게 이렇게 고득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기업 진단하고요. 질적 경영 분석 관련된 사항들은 기업 진단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일정 부분들은 사실상 경영학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렇게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진단론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잘 해놓으시면 경영학을 하실 때 조금 수월하실 거고요. 경영학에서 정말 이렇게 충실히 잘 하셨다 그러시면 사실상 우리 기업 진단론에서 나오는 질적 경영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쉽게 이렇게 넘기셔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 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기업 진단과 관련된 사항들이고요. 기업 진단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 사항들 이런 것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1장에서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점검해 주시는 것들이 고득점을 향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기업의 형태에 이제 관련된 사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게 되면 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밑으로 가시면 사기업 이렇게 되어 있죠.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자금의 출처 자체가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공적 자금이 투여되어 있는 기관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공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좀 과학의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 자금 출처적인 관점에서 넓게 봤을 때 공기업, 그 다음에 자금의 출처가 민간에서 나왔다. 그러면 사기업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협의의 관점에서 공기업을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요때 이제 공기업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2분의 1 이상 기관이고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고 50명 이상인 기업을 공기업의 카테고리로 봅니다. 그래서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 잠깐 적어 볼게요. 공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기업은 아까 뭐예요? 자체 수입이 전체 수입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요, 그죠?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50명 이상인 기업.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업에 관한 기초적인 요건이라고 봐요. 이제 이 중에서도 자, 시장형 공기업이 있어요.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조금 더 강합니다. 자산 규모 기준으로 2조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분의 1이 있었잖아요. 요 2분의 1이 85%로 상향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것들을 이 공기업 전체 카테고리 중에서 나머지 것들을 뭐라고요?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뭐예요? 준시장형 공기업은 2분의 1 기재부 장관 50명을 충족하면서 여기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것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 이제 준정부기관이라는 겁니다. 준정부기관. 자, 준정부기관은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여기서 2분의 1 요건이 빠져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50명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방금 보셨던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고 50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준정부기관에 속하더라. 얘는 다시금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시면 다시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얘는 법에 따라 가지고요. 기금 관리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기금 관리 위탁받은 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뭐가 해당되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나머지 이제 공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 이하의 기업이다. 그죠? 이게 50명 이상의 기업이잖아요. 50명 이하의 기업인데, 예, 자금 출처가 공공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봤을 때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전체 생태계를 뭐라고요? 공기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 드렸고요. 그래서 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구분값 정도는 적어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2분의 1 기재부 장관 50명,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 50명,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제 사기업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요. 사기업은 크게 봤을 때 개인기업과 그 다음에 공동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기업 자체는 우리가 흔히 아시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의 경우에 혼자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본인이 한 만큼 다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의 소유주가 출자, 소유, 관리,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뭐 장점은 다 가져가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창업도 쉽게 이렇게 되고요. 경영 활동상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비밀 유지 당연히 본인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높겠죠. 반면에 단점으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영속성의 결여.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실체 자체가 별도로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이렇게 받더라도. 자, 자본 조달의 한계성 당연하죠. 그죠? 혼자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경영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들로 인해 가지고 공동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공동기업은 다시금 소수 공동기업, 그 다음에 다수 공동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소 공동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소수 공동기업, 다수 공동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기업 자체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회사라는 법인격이 이제 부여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사업자를 냈을 뿐이지 인격 자체는 개인의 어떤 그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것이고요. 이 기업이라 하면 회사라 하면 실체적인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소수 공동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명회사는 뭐냐 그러면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진 사원 2인 이상, 그죠? 쉽게 말해서 뭐예요? 공동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의 개념이에요. 무한 책임적 뭐예요? 어떤 손실이 나거나 했을 때 무한의 어떤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한 책임 사원 2 이상.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 더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 그 다음에 유한책임사원 뭐 1 이상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뭐예요? 여기 무한책임사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 경영상 이슈가 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원을 무한책임사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유한책임사원은 뭐예요? 자기가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게 발전된 순서가 이런 거잖아요. 아무래도 무한책임사원 같은 경우에 뭐 전체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그럼 출자 지분을 책임질래?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막 모아요. 그죠? 조금 더 상대적으로 합자회사가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유한회사는 뭐냐 그러면 유한책임사원들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출자한 지분만큼만 하는 그 구성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유한책임사원이고요. 아주 예전에는 50인 이하, 그 다음에 출자자본 최소 금액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여기 유한책임회사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다 규정이 철폐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주식회사와 상당히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태의 주식회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들 중에 일정 부분들이 유한회사에도 그대로 이렇게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사실 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얘도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가 특징이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유한책임사원, 즉 지분을 넣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집행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나 이런 경우에 자기가 지분 출자를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어떤 특정한 숙련도가 있으신 그죠? 구루라든지 혹은 은퇴자분들을 이렇게 경영진으로 모시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 뭐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지분을 넣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조금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뭐예요? 유한 책임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 집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실체가 이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유한 책임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구분값들을 가지고 있다. 한 명에서 합사회사, 유한회사, 유한 책임 회사의 특징 사항들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다수 공동기업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주식회사의 특징이 가장 중요하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 시에 뭐 조합은 1인 1표제,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아주 기본적 원칙상에서의 특징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회사의 특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자본의 정권화와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계속기업으로의 어떤 특징 사항들, 그 다음에 출자자의 어떤 유한 책임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 주식회사의 큰 특징들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조금 내려서 보죠. 자, 재무제표 분석과 경영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요, 재무제표 분석을 경영 분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리고 일정한 책들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론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더 세분해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제일 밑에가 뭐예요? 제일 안쪽이 뭐예요? 재무제표 분석이고요. 얘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예요? 자, 이걸 잠깐 적어 볼게요. 재무제표 분석. 얘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분석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플러스 뭐가 덧붙이냐 그러면 기타의 계량적 지표. 그죠? 재무제표 외에 계량적 내용들을 담은 사항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까지 보는 게 뭐예요? 재무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뭐예요? 뭐가 덧붙입니까? 비계량적 지표들, 정성적 지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딱 붙으면 뭐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되면 경영 분석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레벨, 우리가 하는 말은 뎁스, 레벨을 본다 그러면 재무제표 분석이 가장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비계량적 분석까지 합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무적 분석, 재무 분석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계량이죠, 계량. 자, 여기다가요, 뭐예요? 기타의 비계량적 지표와 관련된 사항들, 경영상의 어떤 CEO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계량화하기는 힘들지만, 뭐예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어떤 성과, 혹은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을 붙여서 분석한 게 경영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래 보시면 아주 예전에는 뭐예요? 공시사항들 자체가 이런 계량적 지표에 국한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근래에 공시사항들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CEO 리스크가 실제 기업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공시 자료들을 보게 되면 비계량적 지표들이 상당 부분 많이 보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 자료를 한번 우리 상장사들의 경우에 공시되어 있는 공시 자료를 한번 다운받아 가서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제 질적 경영 분석과 양적 경영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적 경영 분석의 주요 대상은 정치 법률적 이슈, 경제적 이슈, 사회 문화적 이슈, 기술적 이슈, 패스트였잖아요. 이런 비계량적 이슈의 일정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겠더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시 환경 분석에는 산업 환경 분석, 경쟁 환경 분석,
고객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부분들, 경쟁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질적 경영 분석의 고려 요인들로 보시게 되면 기업의 사업 영역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거 리더십 관련된 사항들 근래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지속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 경영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자, 재무 비율 분석, 양적 경영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적 경영 분석은 크게 봤을 때 우리 교재에는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 비율 분석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손익분기점 분석이죠. BP 분석 혹은 CBP 분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레버리지 분석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양적 경영 분석의 대표적인 세 가지 카테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재무 비율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3장 4장에 걸쳐가지고 쭉 나오고 있죠. 자, 본질적으로는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해서 재무제표 항목 간 비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와 관련된 인사이트는 무엇인지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는 게 재무비율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구성 비율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무제표 각 구성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요. 공통용 재무제표가 구성비율법에 따른 재무제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차대조표상, 재무상태표상에서 자산을 100으로 보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유동자산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 프로테지를 보는 게 뭐예요? 이 구성비율법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추세법입니다. 추세법은 지수용 재무제표,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의 매출액, 특정 시점의 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시점에 100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보는 측면에서 추세법 관련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계 비율 관련된 사항입니다. 얘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무 비율 분석의 상당 부분을, 그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무상태표상의 두 항목을 대충 시켜서 이렇게 본다. 그죠? 자산 항목, 그러면 정태적 비율,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상의 매출액 대비해서,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상의 경상이라든지 영업이익의 비중을 보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동태적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항목 비율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특정한 계정 간에 두 계정 간에 구성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게 관계비율법과 관련된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비율 분석 관련된 사항입니다. 얘는 이제 4장에 이제 주로 등장하는 내용들인데, BQT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수법이라든지 기타 원형도표 분석법이라든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관계비율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가중치를 줘서 평가하는 혹은 복합적으로 그냥 평가하는 기법이 종합비율 분석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손익분기점 분석법은 CBP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트 볼륨 프로핏 이렇게 돼서 비용 매출액 이익 간의 관계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EP 자체는 영업이익이 제로인 지점을 찾아내는 것, BEP 지점을 어떻게 찾아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뒷부분에 다시 나오니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레버리지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기업 진단론에서는 다룹니다. 실질적으로 얘는 우리는 개념적인만 여기서는 체크하시면 돼요. 고정비 성격의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기업의 손익 자체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고정비 비용의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 자체가 훨씬 더 확 늘어나는 성격이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DP에 이제 가셔가지고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레버리지 분석은 다시금 영업 레버리지 효과, 재무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두 개를 나뉜다는 거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고정 영업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고요.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고정 금융 비용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제 기업 진단 분류 관련된 사항이고요. 자, 자기 진단, 외부 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자기 진단은 어떻습니까?
기업 경영상의 자기 개선을 위해서 기업 내부의 뭐 기획실, 그러니까 주체 자체가 내부에서 하는 게 자기 진단이고요.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게 외부 진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단 범위 상으로 보시면 뭐 예비 진단부터 해서 본 진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종합 진단, 부문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부문 진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진단 대상에 따라서는 개별 진단, 집단 진단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개별 진단은 뭐 공장 단위 혹은 그죠? 상점 단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을 말하는 거고요. 집단 진단은 뭐 조합 진단이라든지 뭐 지역별 진단이라든지 관계 회사 진단이라든지 그룹과 관련된 사항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쭉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집단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기에 따라서는 정기 진단, 수시 진단이 있을 수 있겠죠. 연 단위, 뭐 분기 단위, 얘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들. 특수관계나 목적성에 따라서 다른 분류입니다. 금융기관의 거래처 경영진단은 어떻습니까? 얘는 뭐 채무 불이익과 관련된 사항들이 가장 크죠, 그죠? 신용도 분석과 관련된 사항들. 정부의 기업체 경영 진단은 정책 목적이라든지 세금 과세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큰 경우고요. 신용평가사의 기업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신용평가 등급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이 금융기관의 어떤 이 측면에서도 연결해서 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계법인 및 컨설팅 법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자, 뭐 공시라든지 뭐요 재무 상태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요. M&A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업 가치 평가와 관련한 이슈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기업 진단 프로세스 관련된 사항들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쭉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세부 내용들이 쭉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 기준으로 해서 체크하시고 하단의 주요 내용들을 체크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기업 진단 크게 봤을 때요. 두 가지 단계로 나뉜다는 겁니다. 예비 진단과 본 진단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예비 진단 자체는 뭐 어떻습니까? 진단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단 목표라든지 진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 진단을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본 진단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환경 분석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외부 환경이 어떤지, 내부 환경이 어떤지, 진단을 하기 위한 기업의 어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체크합니다. 내부 정보, 외부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자, 경영자 인터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괄적 문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쵸? 여기 이제 환경 분석 관련된 사항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초 진단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진단을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략이나 조직이나 그 다음에 재무 관련된 것들을 보는 요소 진단이고요. 요소 진단과 얘는 요소 진단. 자, 그 다음에 성장성, 수익성, 사회성을 보는 경영 체질 진단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자, 요것들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주요한 기능 단위, 기능 부문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부문 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문제를 발견하고 결함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단계로 이제 종합 조절 단계가 이루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취합을 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을 도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 단계에 공고 혹은 지도의 어떤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그 다음 장에 가시게 되면 뭐 공고 원칙까지 관련 네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논리 정연할 것. 여기 보시면 이 공고에서 논리 이 과정 전개 자체가 논리 정연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문제 제기 측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뭐예요? 이해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일 것 and 구체적. 세 번째 자, 개선 방법 자체가 뭐예요? 개선 방법 자체도 역시나 뭐예요?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구체적일 것. 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요소죠. 요거 뭐 연결되는 의미이긴 하지만 실행 가능할 것. 실행 가능하지 않은 방안은 의미가 없죠, 그죠? 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 자체가 실행 불가능하면
컨설팅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방금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보면 예비 진단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진단의 개념 자체는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전반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뭘 하냐?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 수집하고 계획활동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진단 계획과 진단 피안을 하고 진단 계획을 수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진단 및 가설 검정 관련해서 특히나 이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아까 기초 진단, 부문 진단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다 통해서 나온 게 초정, 종합 조절 및 대안 도출 단계인데 초정 회의를 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약간 말씀드렸어요. 4단계 보고 지도인데 이런 특징들, 권고 원칙 관련된 사항들 이거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공고라든지 지도를 할 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장의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2장이고요. 질적 경영 분석 관련된 사항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작할 때도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요. 제 2장 질적 경영 분석의 경우에는 경영학 부분들과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영학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 진단론에서 정확히 잘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경영학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하시게 되면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약간 보너스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영환경 분석 구조입니다. 그래도 우리 과목만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요. 경영환경 분석 구조는 경영환경을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는 나눠요.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보더라. 자, 외부 환경은 다시금 거시 환경과 과업 환경 혹은 산업 환경 이렇게 봅니다. 매크로, 마이크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거시 환경은 뭐예요? 말 그대로 거시 환경 분석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산업 환경과 내부 환경을 묶어서 뭐예요?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미시 환경 분석 이렇게 해서 환경 분석은 진행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그래서 자, 외부 환경 분석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보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시 환경 분석은 장기적이고요. 통제 불가적 이런 측면에서 뭐라고요? 외생 변수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내용들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법률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기술적 환경, 패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의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다. 그래서 주어진 어떤 외생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인구 통계적 환경이라든지 자연 환경 분석까지 해서 6가지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요. 산업 환경 분석이에요. 그죠? 얘는 아까 거시 환경 분석이고요. 이거는 산업 내의 어떤 상황들을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5 포시즈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포토의 산업 분석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의 수익, 즉 우리 기업의 수익 혹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5가지 세력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기존 경쟁자와의 경쟁 강도입니다. 그죠? 자, 얘가 세면 어떻습니까? 얘가 세면 우리 기업 측면에서는 안 좋겠죠. 그죠? 잠재적 진입자 위협 자체가 크면 우리 기업 측면에서는 안 좋다. 대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면 우리 기업 측면에서는 안 좋다. 공급자의 힘이 세면 우리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자꾸 공급 단가를 올리려고 그럴 거잖아요. 자, 구매자의 힘이 세면 우리 기업 측면에서는 안 좋다. 그죠? 그래서 나를 제외한 5가지 세력의 힘이 세면 기본적으로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구매자 힘이 세면 당연히 뭐예요? 좀 더 싸게 살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업 측면에서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자, 모든 것들이 다 보시게 되면 반대적인 겁니다. 반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다만 여기서 잠재적 진입자 여기에 관련해서 진입장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진입장벽이 높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 측면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우리 산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부의 기업들이 뭐예요? 좀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진입장벽이잖아요. 그러면 진입장벽이 높다는 말은 우리 기업 측면에서 있어서는 효과가 좋다. 양의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얘만 정확하게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에서는 요 정도 범주만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마케팅 분야로 시험을 공부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 구성 요소 세부적인 단위로
세부 요인들이 있어요. 세부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요 정도 범위까지도 까지면 일정 수준 커버가 될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를 학습하실 때는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점은 특정 시점 고정 환경에 대한 분석이고 산업에 대한 증의가 다소 광범위하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전략 제시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단 한계점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도 미흡하더라. 요즘은 적과의 동침, 공색 마케팅 혹은 심비오틱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그죠 경쟁자 혹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세력으로만 본 것인데 협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콜라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 진부한 형태의 경영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산업제품 라이프 사이클 분석 관련된 사항이고요. 자, PLC 관련해서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쇠퇴기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뭐예요? 매출은 어떻고 비용, 이익, 고객, 경쟁 수준 관점에서 BCG 관점에서 얘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상호 매칭이 돼야 돼요. 커가는 거, 그 다음에 돈을 한창 많이 벌죠. 그죠? 수익이 많이 나는 거, 틀수를 검토하는 단계. 퀘스트 마크 스탁, 퀘스트가웃, 도구 국면하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미기 다 있다.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부 환경 분석 관련된 사항이고요. 얘는 말 그대로 내부 환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수학 분석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해내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대상 자체는 뭘 보냐 그러면 구문자역 이렇게 배웁니다. 조직 구조, 조직 문화, 내부 자원, 핵심 역량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핵심 역량이죠. 핵심 역량. 예,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이런 속성값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혜택이 존재할 것. 핵심적 차별성을 지닐 것. 확장이 용이할까? 정말 강력한 핵심 역량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표현이 가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든 즉 종업원이든 혹은 외부에서 바라보든 아 쟤네는 저런 거야 라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아이폰 같으면 뭐예요? UI, UX 그죠? 삼성 그러면 하드웨어, 물리적 사양 이렇게 뭐예요? 정확하게 특정한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연결되는 뭐예요? 것들이 딱 떠올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런 형태의 표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가치사슬 분석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가치사슬 분석은 크게 봤을 때 주활동과 보조활동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주활동은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그냥 원재료 자체가 들어오는 것 그래서 오퍼레이션 제조 생산을 거쳐 가지고요.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출고죠. 외부로 내보내는 것, 마케팅, 세일즈, 그 다음에 서비스. 이들 가치사슬 분석 자체는요. 이들 각각의 단위별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연결 마디마디로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분석을 할 때, 가치사슬 분석을 할 때는 요 마디마디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요 구성 요소들을 잘 봐서 레이팅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심플하게 겉으로 나오는 아주 표면적인 것들만 보이는 거고요. 이들 각각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살핀다. 이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가치사슬 분석과 관련된 진행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들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기반이긴 하지만 기업 내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주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이 보조 활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조 활동은 기업 하부구조. 이건 뭐겠어요? 인사라든지 총무라든지 총무 이런 쪽이 더 많이 가깝겠죠. 이런 것과 관련된 부서의 어떤 역할들이 기업 하부 구조와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여기는 HR 관련된 사항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IT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조달 활동 관련된 사항들. 이게서의 조달은 뭡니까? 인바운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구매 활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 비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들이 조달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활동, 보조활동이 각각의 뭐예요? 부가가치를 별도로도 창출하지만 연결해서 가치사슬고리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결국은 기업의 어떤 마진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시험에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수학 분석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환경 분석 관련해서는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고,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을 살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약, 그 다음에 강약, 이런 식으로 기회냐, 강점이냐 약점이냐 기회냐 위험 요인에 따라 가지고 2 곱하기 2 행렬, 즉 2x2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전략적 이슈들이 도출이 됩니다. 자, SO 전략 자체는요, 강점 기회 전략입니다. Strength, Opportunity니까 기회가 있을 때 강점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소구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 시장 선점 전략이라든지 다각화 추구 전략이라든지. 그래서 요 키워드 전략, 어떤 전략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SD 전략은요,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자. 보시면 이 threat잖아요.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을 회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을 적극적으로 쓰더라. 자, 그래서 어떤 전략이냐 그러면 시장 침투 전략, 그 다음에 제품 확충 전략. 여기서 강점 뭐겠어요? 예를 들어 시장 침투 전략은 뭐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있는 경우일 것이고, 제품 확충 전략은 제품 혹은 브랜드와 관련해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WO 전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얘는 기회는 존재하지만 내가 능량이 안 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WO 전략에 나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이 전략적 제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회는 있지만 내가 잘 못하니까, 힘이 딸려서 잘 못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근데 기회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전략적 제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부족한 역량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WT 전략은요, 자, 시장 자체도 리스크가 크고요.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 경우에.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빨리 철수하는 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철수 전략을 중점으로 하되, 혹시나 뭔가 조금 남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니치 부분에 있어서 집중화 전략을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방어, 그다음 최소한의 수학 전략, 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사업부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전략과 대비해서 사업부 전략이라 하면 SBU 단위의 어떤 전략이고요.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경쟁 전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시게 되면 포토에 보는적 경쟁 전략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다.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은 뭐겠어요? 넓은 시장에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경쟁도구로 삼는 전략이 원가 우위 전략이고요. 자, 차별화 전략은 그에 대비해서 원가를 줘야 나머지 제품 속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차별화 포인트로 잡아서 경쟁하는 게 차별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건 집중화 전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얘를 다시금 세분화시켜서 원가 집중화 혹은 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니치 시장에서 소구하는 게 원가 집중화. 자, 차별화 포인트를 발굴해서 좁은 시장에서 소구하는 게 차별화 집중화, 이런 식으로 차별적 집중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경쟁 우위 전략 관련된 사항들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공격적 경쟁 전략, 방어적 경쟁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격적 경쟁 전략은 이렇게 쭉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상 객관식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딱 나오기는 쉽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방어적 경쟁 전략은 자사의 경쟁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거 마케팅 2차에 가시면 이거 세부 사항들을 더 봅니다. 근데 1차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이 정도 범위, 얘네들이 공격적
경쟁 전략이다 정도면 일단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기술 혁신 측면의 경쟁 전략이 있고요. 얘는 시험 문제 내기 좋죠. 지문화되기 좋습니다. 자, 선발기업의 특징 측면에서 보면 선발기업은 아무래도 1등, 원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조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나름의 어떤 진입장벽을 작용하고요. 비용 우위 가능성도 역시나 존재합니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 좀 학습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 우위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요거죠. 업계 표준으로서의 어떤 선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얘가 또 상대적으로 비용 우위 가능성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또 원조라는 측면으로 상호가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기 좋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업의 특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후발기업의 특징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발기업의 장단점이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늦게 들어가니까 불확실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제거가 되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선발기업들이 뭐 문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될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뒤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요. 다만 원조를 극복할, 이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극복할 차별화된 요소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면 후발기업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 제한 관련된 사항이고요. 밸류 프로포지션 관련된 내용입니다. 밸류 프로포지션은 근래에 마케팅 측면에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고객이 해당되는 구매 행동 자체로 잘 이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밸류 프로포지션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의 자체는 목표 고객에 주기로 약속한 제품 서비스 혜택이나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얼마를 지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더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혜택, 이런 가치를 우리 제품 서비스를 통해서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종의 밸류 프로포지션과 관련된 아주 간단한 문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가치 제한의 구성 요소에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5가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이 위에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혜택 가격이 누구인지는 고객이 실제 제시하는 요인들입니다. 우리 제품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목표 고객이고, 자, 얼마를 지불하면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 건지, 혜택과 가격이죠. 나머지 3가지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준비도, 우리 기업의 준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담아주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이거를 잘하고 이런 제품이에요라고 어필을 하더라도 해당되는 기업이 뭐예요? 그러한 제품 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실제로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백업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브랜드 측면에서 담겨 있든 어떤 측면에서 담겨져 있든. 자, 첫 번째, 경쟁자 가치 제한 대비 우월성, 그죠? 당연히 담겨 있어야지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회사의 자원과 역량 대비 가능성. 말뿐 임금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는 것들이, 그죠? 일정 부분 투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수요와 수익의 증가,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이런 것들이 실제 판매되고 해야지만 실제로 상품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와 수익이 실제로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린 해당되는 제품 서비스는 실체화될 거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밸류 프로포지션 내에서 적절하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요. 기업 전략 관련된 사항이고요. 아까 위에 그런 사업부 단위 전략이었고, 기업 전략은 어떻습니까? 최상단의 탑 매니지먼트 레벨에서의 경영 전략, 불확실성하에 의사결정, 이렇게 중대한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기업 전략에는 사업의 역량에 관한 의사결정이 포함이 된다. 자, 어디에서 어떤 사업 목표를 가지고 우리 먹고 살래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자, 유형은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전략은 뭡니까? 자, 첫 번째는 집약 성장 관련된 사항이고요. 집약 성장은 우리 해당되는 기업 내에서 뭔가를 열심히 잘 해보려는 거고요. 자, 통합 성장 전략은 뭐예요? 우리 산업 내에서 수직적 통합, 수평적, 전방 통합, 후방 통합, 이를 합쳐서 수직 통합, 수평 통합, 그죠? 특정한 산업군 내에서 확대시키는 것.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집약 성장 전략은 뭐예요? 나 한차 우리 마켓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침투라든지 제품 침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써가지고 덩치 자체를 키우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의 덩치 자체를 키우는 것이고, 그게 안 됐으면 뭐예요? 외부에서 이제 수혈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우군을 만들어내는 게 통합 성장 전략이고, 다각 성장 전략은 뭐겠어요? 그조차도 이것도 한계에 부닥쳤을 때 외부로 완전히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다각화라든지 비관련
비관련 다각화 순서대로 가게 되죠. 관련 다각화는 뭐예요? 우리 자사의 현재 기술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연관선상에서 뭐예요? 연결고리를 찾아서 관련된 기업들로 확장시키는 거. 비관련 다각화는 아예 전혀 다른 형태의 기업들로 확장시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성장 전략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정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정 전략은 리스트럭처링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관련된 키워드가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가장 보수적인 방어 전략,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최소한의 유지와 관련된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업의 성장 경로는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수직 계열화, 전방통합, 후방통합,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의 흐름으로 일반적으로 커나가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BCG 매트릭스는요, 2x2 매트릭스입니다. 횡축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 로고 값으로 쓰기도 하고요. 종축은 시장 성장률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2x2 매트리스를 봤을 때 스타 국면, 캐시카우 국면, 퀘스트막, 도어크 국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스타 국면은 뭐예요? 현금 흐름도 많지만 말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캐시카우에서 벌어들인 돈을 스타로 많이 보내게 되죠. 향후 높은 이유 창출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빌드 전략을 쓰더라. 확대 전략을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캐시카우는 뭐예요? 시장 성장률은 낮아요. 즉, 낮다라는 표현보다는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이고, 시장 점유율 자체는 높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겠죠? 수익성이 최대입니다. 자, 전략은 유지 전략, 그 다음에 수학 전략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긍정적 캐시카우일 때는 자금을 꾸준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지 전략을 쓰고요. 자, 부정적 캐시카우일 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투입량 자체를 조금씩 줄여둔다. 그래서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퀘스천 마크 자체는 물음표잖아요. 물음표. 시장 성장률은 높지만 점유율은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더라. 자, 스타로 육성할 건지 아니면 부정적일 때는 철수할 건지. 자, 빌드와 철수의 갈림길에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구는 시장 성장률이 낮고요. 점유율도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철수 전략을 우선 전략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기업 차원의 범위의 경제 이런 것들은 감안해야 되겠죠. 그죠? 시설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같이 쓰는 사업부가 있다. 그러면 무작정 철수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더라.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G 매트릭스 관련된 사항이고요. 횡축, 종축과 관련된 사항들. 횡축은 사업기업의 경쟁력, BC 매트릭스 상으로는 시장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종축은 뭐요? 산업시장의 매력도입니다. BCG 매트릭스 상에서는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G 매트릭스 상에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x3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신호등 전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상단의 좌측 상단이 투자 육성 전략,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선택적 개선 전략, 우측 하단이 수학 퇴출 전략 이런 식으로 기획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신사업 전략 관련된 사항이고요. 신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의 전략을 구현하느냐. 제품 측면에서는 기존 제품, 신규 제품, 기존 시장, 신규 시장 이렇게 나누고요.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들어가서 마켓 쉐어를 늘리는 게 시장 침투 전략. 기존 시장에서 신규 제품으로 들어가는 게 제품 개발 전략. 자, 기존 제품인데 새롭게 시장을 뚫은 게 시장 개발 전략. 그죠? 다 완전히 새로운 게 다각화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보시게 되면 시장 침투 전략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가장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그죠? 다만 여기 보시면 지속적 혁신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도태되기 좋으니까 관련된 키워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제품 개발 전략은 당연히 차별적 제품이 포인트겠죠. 시장 개발 전략은 뭐예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비용들을 상쇄할 만큼의 경제의 규모 달성이 중요합니다. 경제 규모를 달성하게 되면 원가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요 비용 자체를 상쇄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시장 개발 전략을 할 때는 요거에 대한 비용 효과와 관련된 사항들을 잘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다각화 전략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리스크가 높다. 자, 가장 보수적인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시장 침투 전략이고요. 제일 리스크한 게 다각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각화 전략은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산업시장 매력도 자사 경영 분석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BSC 관련된 사항이고요. 자, 기업 경영의 종합관리 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BSC 자체를 중소기업 단위에서 적용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어떤 워크숍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근래에 도입했던 일부 기업들도 MBO 관점으로 간단 심플한 방식으로 다시 넘어간다든지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그 기업 경영 성과 관리 도구로서는 가장 진일보한 형태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밸런스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MBO 같은 경우에는 정량화되어 있는 지표만 가지고 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비정량적인 어떤 지표들까지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성과에 있어가지고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요한 지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를 하자, 스코어, 점수를 매겨보자라는 게 BSC의 기본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사항들을 보면요,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간의 균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 목표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크게 4가지 축이 있어요. BSC에. 그거 대비해서 그 요인들을 봤을 때 재무적 요인을 단기적으로 보고요. 나머지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관점을 긴 호흡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길게 KPI 자체에서도 반영할 때 이런 것들을 투영해서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들 간의 균형, 밸런스도예요. 자, 재무적 측정 지표와 비재무적 측정 지표, 나머지 재무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간의 균형. 자, 후행 지표, 아웃풋 결과물로 나온 게 재무 지표잖아요. 그에 대비해서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은 선제적인 어떤 관점이에요. 그래서 선행 지표 간의 균형, 과정과 결과가 다 같이 중요하더라. 그죠? 성과에 대한 외부적 시각, 재무가 공표되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내부예요. 외부와 내부적 시각 간의 균형. 자, 이런 4가지 균형들이 감안되어 있는 성과 평가 도구다. 그래서 밸런스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BSC 구성 그래서 4가지 큰 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무적 관점입니다. 재무 성과가 어떻게 실현되거나 개선됐는지를 측정, KPI로 넣는 것.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과 관련된 성과가 어떻게 실현되거나 개선됐는지를 측정하는 것. 원래 근래는 VOC라고 부르잖아요.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 예를 들어서 고객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형태의 것들로 반응을 보이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GP 안에 넣게 되죠. 내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고객에게 특정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내부 단위의 어떤 조직 구성 간의 프로세스가 원만하게 유기적으로 잘 구성돼서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내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이 과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사실상 결과도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학습과 성장 관점입니다.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측면에서 뭐예요?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해서 학습을 하고 성과를 좀 더 내기 위한 본인만의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게 BSC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2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학과 상당 부분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잘 공부하시든 아니면 기업 진단원에서 잘 공부하시든 둘 중에 한 군데서 잘 공부를 하시고 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시험에 있어서도 1장, 2장에서 상당 부분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해마다 어떤 출제 문항수 자체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꾸준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학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